미사일도 제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꾸준히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거래소 해킹으로 4,8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을 문 대통령 20조 금괴가 떠오른다며 음모론에 빗대자 야당은 탁 비서관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3년 만에 100% 관중 입장이 허용된 프로야구 개막전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치맥 등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봄맞이 명소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고 미국의 제재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계획에 따라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네 번째로 제재한 기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5곳입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8일 만에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5개 기관입니다. 군수공업부 산하 로켓공업부를 비롯해 자금 조달 자회사 4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은 안보리 위협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제재 권한 사용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And we both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북한 미사일 관련 제재는 바이든 정부 들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 기관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 당국은 이르면 수준에 북한이 ICBM 추가 시험에 나설 징후를 파악하고 군사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에 착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very closely. We have made clear that continued provocations will incur additional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번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미국에서 한미, 미중, 북핵 수석 대표가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현황을 적시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부품을 중국, 러시아에서 수입했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 회피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한 해에만 해킹으로 4,8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이런 감시망을 피하는 북한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공개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2020년부터 작년 중반까지 유럽, 아시아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5천만 달러, 600억 원 이상을 갈취했고 작년 한 해에만 이런 식으로 훔친 가상 자산이 4억 달러, 4,800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 킴스키, 라자루스 등 해킹 조직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외 정보 수집에도 해킹을 활용했는데 유엔은 지난해 3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북한은 이 사이버가 아니라 해킹 능력 쪽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직적으로 유엔은 북한이 핵과 ICBM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했다고 밝혔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회피 기술을 완성했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1차 예비비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거란 소식을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당초 정부에 요청했던 496억 원의 예비비 중 합참 이전 비용 118억 원을 뺀 최대 372억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협의를 통해 항목별 액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한미연합 훈련을 이유로 합참 이전은 후순위로 하자고 했고 인수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단계적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합참 이전 비용 118억 원을 뺀 378억 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안보는 두 분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죠.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비비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방부, 행안부,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예비비를 청와대에 올렸다며 청와대가 얼마나 삭감할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주말 사이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 실무진들은 세부적인 항목별 액수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계적 용산 이전 문제가 의견 조율을 통해 마무리될 경우 신구 권력 간 협력 문제도 순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승부처는 경기지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 차출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이재명 전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였던 4선의 유승민 전 의원과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금주부터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신선감을 줄 수 있는 경쟁자가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은혜 의원은 출마 결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요청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답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출마 선언을 한 4명 모두 이재명 전 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선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친 이재명계란 점을 강조했고 이재명과 늘 함께했고 이재명을 지켜온 진짜 찐 동지입니다. 안민석 의원도 15년 지기 친구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한다면 하는 그런 또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 면에서 저는 이재명과 참 많이 닮은.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과정에서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이 과열되자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SNS에 세 분 다 지지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커진 데는 사실과 달랐던 청와대 해명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카드 결제 발언이 대표적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탁 비서관은 김 여사 논란을 문 대통령 자택에 20조 금괴가 묻혀 있다는 7년 전 음모론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탁 비서관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장을 떠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20조 금괴가 떠오른다. 탁현민 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 여사 옷값 논란을 7년 전 금괴 음모론에 빗대 터무니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금괴 200톤 같으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이거든요.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옷값 카드 결제 발언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사비가 카드를 구매했다는 얘기죠.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은 탁 비서관이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며 국민들을 황당한 금괴만 생각하는 음모론자로 만드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도덕적 기준 자체가 바뀐 건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탁 비서관을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에 빗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2년을 끌어온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 결말을 놓고 검찰 내부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11차례나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정식 보고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처리를 더 미루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2년째 결론 없이 공회전만 거듭했습니다. 해당 수사팀이 지난 2년간 무혐의 의견을 보고한 횟수로 알려진 것만 11차례. 특히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다시 살리려다 중단했는데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비슷한 시점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차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며 반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박 장관과 이 지검장 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를 논의한 건 사실이나 지검장 정식 보고나 반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팀에 수사 상황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더 이상 사건 처리를 미루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취재우톡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뀌게 될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법정책입니다.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네, 주원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사법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윤곽은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검사로 이름을 날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권이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건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윤 후보자의 공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권 강화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인데요. 추윤 갈등의 시작점이었죠.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윤 당선인이 국회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약이 책임 수사제였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또 왜 개편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예를 들고 싶은 게 성남 FC 사건인데요. 예. 지금 4년이 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윤 당선인은 이런 사건에 관한 경우에는 검찰이 딱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해서 비리 수사의 속도를 좀 내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짚은 이 두 가지 공약은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수위는 지난주에 한번 당선인이 경로했다면서 법무부 보고를 한번 퇴짜 놓기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박범계 장관은 다른 것 일을 가지고 99를 배척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법무부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반대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법무부 직원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오히려 냈습니다. 인수위와 법무부는 이제 보폭을 좀 맞추는 모양새인데 이런 와중에 박범계 장관이 임기 마지막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고 했었죠.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검토했었는데요.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비판이 나왔고 여론도 분위기가 좋지 않자 철회했습니다. 종전의 어떤 지위를 철회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하려 했는데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과연 윤 정부의 의지대로 책임 수사제와 또 수사 지휘권이 조정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개정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또 인수위는 공수처도 좀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앞서 그 두 공약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개정되느냐입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공개하는 걸 금지하는 그 규정 맞죠? 네, 대장동 사건에서 브리핑이 몇 번 정도 열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두 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특이하게도 공식, 비공식 브리핑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당 규정은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이 새로 만들었던 법무부 훈령입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만 봐도 사실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만한 중요한 수사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최소한 국민들의 권력 비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브리핑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청 포토라인도 다시 생길까요?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만한 권력자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서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윤 당선인에게 검찰과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말하는데 윤 당선인 입장에서 검찰은 자신이 잘 알고 너무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인권 수사 아니면 과잉 수사 금지의 원칙 이런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방역 기조가 달라지자 곳곳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야구장에는 관중 100% 입장이 3년 만에 허용되면서 사람들이 몰렸고 사라졌던 치맥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봄 기운을 느끼려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온 측정과 전자출입 명부 확인 절차가 사라진 야구장에 야구 팬들이 들어섭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관중석. 소리내 응원은 못하지만 마스크 속 얼굴들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뛰어앉기는 물론 휴식 제한까지 풀리면서 사라졌던 치맥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원래 야구장 하면 치맥이잖아요. 네, 진짜 이제 좀 뭔가 야구장 온 것 같고. 경기장 밖 매점들도 모처럼 손님 맞이해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죠. 앞으로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입국장 내 거리 두기를 위해 설치했던 간이벽과 안전띠가 사라진 인천공항도 한층 활기를 띠었습니다. 방역시설이 별로 돼 있지 않아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국 봄맞이 명소에도 봄 기운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꽃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요. 네. 봄 기운과 함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졌지만 공기가 너무 맑고 그냥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방역 기조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일상을 되찾는 모습이 반갑긴 하지만 걱정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쏟아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단 위중증 환자가 정부 예측 범위인 1,3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중증병상 가동률이 65% 안팎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시민들 의견은 다양합니다. 늙은이들은 힘들거든. 걸리면 그래서 좀 더 써야 돼. 밖에서는 그래도 개방적이고 뚫려 있고 야외는 또 괜찮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2주 뒤 방역 전면 해제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유입이 돼서 유행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좀 충분히 되고 보완 수단이 마련이 된 뒤에 국민적 방역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거란 걸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젖어 있는 그 정서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사라지는 시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엔데믹, 풍토병으로 되는 것이죠. 정부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회복 정책을 이달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렇게 엔데믹을 준비하는 방역당국은 12월 뒤부터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동네 병원에서 받으라는 의미죠. 그런데 동네 병원 대부분은 방호복과 격리 설비 없이 의료진이 마스크만 쓴 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불안해하고 환자들도 병원에 갔다가 감염될까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가 이루어지는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유리벽에 방호복까지 의료진과 피검자가 철저히 분리됩니다. 반면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은 의료진이 마스크만 했을 뿐 다른 방호 장치는 없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도 마스크만 쓴 채 다닥다닥 앉아 있고 심지어 일반 외래 환자와도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환자도 의료진도 코로나 감염을 걱정합니다. 가려막 같은 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서 이렇게 신속항원 검사가 진행되는 건 별도 격리 설비 없이도 신청만 하면 검사기관으로 등록되기 때문 검사 건당 약 6만 원 의료 수가가 지급되는데 등록 신청 접수 시작 50여일 만에 1만 곳 이상 등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선 동네 병원발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충분한 그런 그 검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공간에서 이제 그런 그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가 11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동네 병의원 검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12곳이 불에 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판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53살 A씨가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스 절단을 하시다가 폭발이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날라온 물건, 물체의 얼굴 부분을 음식점 지붕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관들이 연신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5시 17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방갈로 쇠체가 불탔습니다. 앞서 새벽 1시 25분쯤 대구 봉덕 신시장에선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시장 점포 12채가 소실됐습니다. 영업이 종료된 음식점에서 정했는데 가게 정리 중에 현장에서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발생했다고.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선 몸길이 5m의 돌목상어가 어선 그물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돌목상어는 고래상어 다음으로 몸집이 크지만 성격은 온순해 공격성은 약한 상어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유지했죠. 보건상의 위험 때문이라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통계상으로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눈썹 문신 등으로 반영구 문신을 경험했을 만큼 대중화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불법 시술을 받는 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가 30년째 불법 굴레에 갇힌 문신업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간판도 없는 상가 건물 3층. 검정 라텍스 장갑을 낀 남성이 물감이 든 펜을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피부 위 예술가로 불리는 타투이스트, 문신 작가이지만
시술은 늘 몰래 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두렵기는 해요. 작업자들을 좀 협박을 하거나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든지 다른 방향으로든지 협박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의료인이 아닌 문신 작가도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겼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됩니다. 의사협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겼지만 합헌과 위헌이 각각 5대 4로 갈린 헌재 표결처럼 문신 작가를 양지로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합법이라고 규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요. 사실 크게 부작용 있는 사례도 크게 없고 어떤 개성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문신사를 면허로 관리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이제 입법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됐고 탁도법 통과를 위해서 뭐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신 작가들은 헌재도 국회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어느 정도 제도가 마련되고 법안이 마련이 돼야 그게 손님분들께서도 그리고 제3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방. 국내에서 활동 중인 문신 작가는 약 20만 명. 해외에서 이른바 K-타투로 유명세를 치르면서도 국내에서 범법자 신세로 예술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신 작가들의 고단함을 풀 해법은 없는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자리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그 변화가 큰데요. 청소나 배달 알바는 최대 10배 늘어난 반면 공연 알바는 4분의 1 토막났습니다.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객 요청 사항을 살피곤 TV장 먼지를 중점적으로 닦습니다. 고객이 귀가하기 전 청소와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갑니다. 청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알바입니다. 한 알바 전문 포털이 지난해 업종별 구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청소 분야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951% 폭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호텔이나 식당 근무자들이 청소 알바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서빙 업무라든지 물론 뭐 다른 업무들도 있었지만 이 업무를 접하고 나서는 좀 손쉽게 제가 원래 좀 편할 때 사실 가게 같은 데는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반려동물 돌봄은 512%, 베이비시터는 365% 증가했습니다. 배달 분야 알바 시장도 커졌습니다. 배달은 114%, 포장 품질 검사는 142%, 소화물 분류는 107% 늘었습니다. 위축된 시장도 있습니다. 소극장이 몰려있는 대학로는 한산합니다. 코로나 이후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조명, 음향 분야는 2년 전보다 80%나 급감했고 보조 출연, 방청도 17% 줄었습니다. 외출 빈도가 적어지며 헤어, 미용도 59% 줄었고 노래방과 호프집도 큰 폭 감소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대학로를 떠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셨고 배달이라든지 가사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부를 코로나가 알바 지원까지 바꿔놨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이렇게 배달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데는 배달 시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배달 앱들이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이용료를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소비자들도 비용 부담이 크지만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는 단건 배달 주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배달 전문 공유주방. 점주 박상진 씨는 음식을 포장할 때마다 단건 배달 주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넣습니다. 2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340만 원 수준 정도 나가고 있어요. 입금되는 금액을 보니까 이게 가게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아예 직접 배달하기도 합니다.
24만 원에 13만 원을 떼어가는데 그거 해서 뭐예요? 배민원은 전체 줄여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최근 대형 배달앱들은 잇따라 단건 배달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를 인상한 겁니다. 2만 원어치 주문을 받을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고객에게 인상분을 전가시키지 않는 한 자영업자들로선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 가격을 올리겠죠. 이용요금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천여 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제주도에서 올 들어 2차례나 가동이 강제로 멈췄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설비가 생산되는 전력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사업자들은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인허가를 남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민간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지난달 27일 이곳은 4시간 동안 발전기를 강제로 멈췄습니다. 한전 측이 출력 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출력 제한 시킨 데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15시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날 가동을 멈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모두 101곳. 발전 규모는 90메가와트로 제주도 전체 태양광 발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태양광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력고래소 측은 예상보다 많은 전력 생산으로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우려돼 출력 제어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너무 빨리 신재생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 이런 과도기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태양광 민간 사업자들은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인허가를 남발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작위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발전 사업자들이 일시에 이게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력이 과잉 공급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출력 제한 조치는 한동안 반복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느리지만 철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집결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석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의 안토노프 공항이 텅 비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곳을 떠났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느리지만 철군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На півночі нашої країни продовжується відхід окупантів. повільний, але помітний. 하지만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어 돈바스 지역과 하르키우 등에 추가 공격이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헬리콥터 2대가 러시아 땅 벨고로트의 연료 창고를 공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부인했습니다. The attacks on the Russian territory, 양측은 어제 6차 평화 협상을 화상으로 재개했는데 러시아 측은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생화학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is providing the government of Ukraine with life-saving equipment and supplies that could be deployed in the event of Russia's use of a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against Ukraine. 뉴욕타임즈는 특히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협조해 곧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이 첫 번째 물음표는 뽑기의 원칙은입니다. 네, 뽑는 원칙이라 인사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도 국무위원들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청문회를 감안해 독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능력과 실력,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당연한 기준이 되겠죠. 그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제1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검증 방식은 과거 정부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가장 큰 게 블라인드 검증입니다. 검증팀에서 명단을 내려보내는데 어느 자리에 쓸 사람인지는 알리지 않고 이름과 신상 자료만 넘겨서 편견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키워드는 엄격하면서도 유연하게라는 원칙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7대 인사 원칙을 만들고 이에 저촉되면 원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 일률적인 인사 기준이 오히려 인사 실패로 이어진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시 이 기준에 저촉되는 인사들의 경우에 그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의 틀을 만든 건 바로 이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죠. 하지만 자신도 위장 전입이 논란이 됐었고요.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3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유연한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기준을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좀 보시면요. 문제 없음, 다소 부담, 상당히 부담, 불가 이렇게 나눠서 인사권자에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제 없음, 불가 이거는 알겠는데 네. 다소 부담, 상당히 부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소 부담은 하루 정도는 뉴스에 거론이 되겠지만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상당히 부담은 청문회 통과는 불확실하지만 임명 강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역시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용을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유연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라고 해도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1주택자라고 해도 이 투기 지역만 쏙쏙 골라서 집을 샀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짚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의 이 뽑기의 원칙은의 느낌표는 여소야대 허들로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소야대라는 큰 허들을 넘는 건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이 두 번째 물음표는 프랑스인이 청와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청와대라는 곳이 안보와 직결되는 곳이어서 그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상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주로 담당해온 총무비서관실 소속 A씨인데요. 계약직 행정요원인 A씨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인데 근데 청와대 근무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법적으로는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가 되는 분야가 아니라면 외국인도 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A씨와 인연이 있는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A씨를 조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합니다. A씨를 청와대 직원으로 추천한 것도 김정숙 여사라고 하는데요. 당시 A씨는 고심 끝에 청와대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를 조카라고 부른다면 그 부모님하고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프랑스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인데요. 이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B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 특히 김정숙 여사와 수십 년 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청와대 측은 한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언니가 디자이너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김정숙 여사가 B 씨의 옷을 종종 입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영부인이 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도 최소 20차례 넘게 이 B 씨의 작품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옷 한 벌 빌리는 가격은 80만 원 수준이고 스카프 같은 소품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청와대 역시 대통령 부부와 이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프랑스인이 청와대 직원의 느낌표는 자초한 논란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국민들로서는 수십 년 지인이 만든 대통령의 옷이라는 말만 들어도 의혹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수록 정확히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성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범 40주년을 맞은 프로야구가 오늘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돌아온 에이스 기아의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개막 징크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백연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뒤 2년 만에 다시 국내 마운드에 오른 기아의 양현종. LG 첫 타자 박혜민을 깔끔하게 공 3개로 삼진 처리합니다. 김현수의 강습 타구에 맞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지만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에이스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팽팽했던 균형은 작은 실수 하나로 깨졌습니다. 5회 기아 이루수 김선빈의 연속된 실책으로 맞은 만루 상황. LG 서건창은 적시 2루타와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로 4점을 뽑아내며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기아는 7회 말 1사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병살타로 자멸했습니다. SSG 윌머 폰트의 호투에 NC 타자들의 방망이는 허공을 가릅니다. 폰트는 9회까지 단 한 명도 진루를 허용하지 않으며 퍼펙트 행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승부가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아깝게 대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SSG는 연장 10회 최정의 희생 플레이와 한유섬의 2루타 등 4점을 뽑으며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주인공 KT는 1대0으로 뒤지고 있던 4회 말 배정대의 천금 같은 2루타와 오윤석의 안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KT 쿠에바스는 6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삼성은 4년 연속 개막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올 시즌 첫 홈런의 주인공 양석환의 맹활약에 힘입어 한화에 승리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는데요. 제주와 남부 지역에서는 벚꽃이 만발해서 봄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서울은 벚꽃은 아직이지만 개나리와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내일도 꽃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맞게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에 4도까지 떨어졌다가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이고요.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4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낮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푸른 빛깔이 넘실대는 풍경은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 화폭에 주로 담기는 소재입니다. 호크니는 팬데믹이 봄을 앗아가는 동안 우리가 놓친 봄을 그림으로 기록하며 기다렸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계절이 지나면 훈풍이 불어오는 게 자연의 이치이듯 어려운 상황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위로했죠. 그리고 정말 봄이 오나 봅니다. 방역당국도 마스크를 벗고 따스한 공기를 직접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일상적인 치료 체계와 고위험군 관리, 먹는 치료제 확보, 그리고 코로나 완치 뒤 후유증을 겪는 롱코비드 환자 관리까지 완전한 봄을 맞이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할 정교한 방법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